우리가 우루과이를 상대해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루과이전의 관전 포인트가 어떤 것이 있느냐, 요걸 좀 살펴보면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우루과이의 압박, 이것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느냐, 요게 일단 가장 첫 번째 포인트거든요. 우리가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경기를 봤을 때 에콰도르가 단순했어요. 공격을 할 때 정말 단순하게 전방으로 붙여주고 떨어지는 세컨볼을 노리는 전략이었는데, 세컨볼이 떨어질 때 에콰도르의 기동력이 더 강하고 압박이 더 강하니까 세컨볼을 카타르가 따내지 못하면서 단순하게 그냥 붙여주는 공격인데도 통했거든요. 근데 우루과이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는 팀입니다. 여기서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우루과이는 좌우 측면 미드필더들이 중앙으로 모여듭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죠. 그러니까 우루과이는 크게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일단 단점은 측면 공격수가 없어요. 측면 공격 자원이 부족해서 좌우 측면에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중앙 미드필더의 성향이 강한 선수들을 배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우 측면에 드라크루즈 혹은 이제 오른쪽에 카노비오, 아라스카이타처럼 중앙으로 많이 모여드는 선수를 배치해서 기본적으로 중원 라인에 6명의 선수를 배치할 때가 많아요. 최전방에 누네스와 수아레스, 중원에 벤탄쿠르와 발베르데, 여기에 더해서 측면 미드필더들이 중앙으로 모여든다. 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우루과이의 경기를 보면 어떤 장면들이 나타나느냐, 요런 장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우루과이가 단순하게 가는 패턴이거든요. 앞으로 볼을 붙여놓고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세컨볼을 가져가는 전략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컨볼이 떨어질 때 우루과이 선수들의 위치를 보시면 중원에 4명의 선수가 있죠? 근데 좌우 측면에 배치된 선수들이 중앙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수적인 우위를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볼이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볼을 우루과이가 가져간다. 요게 이제 우루과이의 전략 중 하나거든요.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을 중앙으로 모여들게 만든다. 이 뜻은 압박할 때 이 6명의 선수가 강력하게 압박을 시도한다.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떨어지는 세컨볼에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다 라는 이제 장점이 있어요. 두 가지. 근데 모여들기 때문에 이제 어떤 약점이 있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압박을 시도할 때 반대편에 공간이 크게 발생하죠. 그래서 반대편으로 빠르게 방향 전환을 만약에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게 된다면 우루과이의 선수들이 없는 공간에서 우리가 빠르게 공격을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루과이가 왜 이렇게 경기를 펼치냐? 좁은 공간에 선수들이 모여 있을 때 반대편 공간으로 패스가 나가지 못하도록 압박을 해서 볼을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우루과이가 강한 거거든요. 이게 당연히 우루과이도 경기를 준비할 때 알고 있겠죠. 반대편 공간이 빈다. 근데 이렇게 압박을 모여들면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빼앗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상대팀이 공격을 전개하는 상황이거든요. 우루과이의 미드필더 라인들을 보면 다들 모여 있습니다. 중앙으로 밀집해서 최대한 모여 있어요. 상대팀이 볼을 잡고 있는 위치 주변에 우루과이 선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상대팀이 당황하게 되고, 분명히 이제 여기서 압박을 벗어나서 반대편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패스를 건네주게 되면 분명히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상대팀 입장에서도. 근데 여기서 우루과이의 압박이 너무나 거세다 보니까 이 위치에서 압박을 이겨내고 볼을 전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루과이의 넓은 반대편 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과연 여기서 우리가 우루과이의 압박, 기동력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루과이의 압박을 벗어날 수 있는 포인트가 크게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른쪽에 있는 이재성.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 4-4-2 전형을 썼을 때 왼쪽에는 황희찬, 오른쪽에 이재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4-2-3-1 전형을 썼을 때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이재성을 쓰면서 3명의 미드필더가 서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손흥민을 최전방에 배치하는 이유 때문에 4-4-2 전형을 쓰게 되었고, 이때 이재성을 오른쪽 측면에 배치하는 장면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이재성 선수도 우루과이의 측면 미드필더처럼 사실은 중앙지향적인 선수니까 이재성이 중앙으로 들어와서 숫자 싸움을 해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손흥민의 옆자리에 정우영 선수가 나오는 것이 또 다른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정우영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까지 내려와서 중원 싸움에 가담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플레이로 분데스리가에서도 통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옆자리에 나왔을 때 중원으로 내려가서 우루과이의 좌우 측면 미드필더들이 중앙으로 좁혀드는 것에 대응해서 중원에서의 선수 숫자를 늘려주게 된다면 우루과이의 중원과 중원 싸움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이 분명히 우리가 이제 우루과이를 상대했을 때 우루과이의 이 밀집되어 있는 중원 라인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한번 우리가 시도해봐야 되는 전술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수비 라인 앞에 이렇게 되면 조금 더 거칠게 가담해줄 수 있는, 중원 싸움을 해줄 수 있는 정우영과 손준호, 이렇게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을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지만, 여기서 그게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게 있냐면요, 황인범 선수는 탈압박에 매우 능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손준호와 정우영이 나왔을 때는 우리의 탈압박 능력이, 뭐 중원 싸움 능력은 조금 올라갈 수 있어도 탈압박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벤투 감독 체제에서 우리 대표팀이 이 중앙 미드필더를 거쳐서 공격으로 나갈 때가 많은데, 정우영과 손준호라면 과연 이 미드필더 라인의 이 우루과이의 강력한 압박을 탈압박이 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사실은 감독이 선택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황인범을 배치해서 탈압박 능력을 더 이제 높게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손준호와 정우영을 수비형 미드필더를 2명 두는 전형으로 가져가면서 조금 더 피지컬적으로 뛰어난 중원 라인을 만들 것이냐, 여기에 이제 우리 벤투 감독의 선택이 달려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정우영과 손준호를 동시에 출격시켜서 중원 싸움을 엄청나게 피지컬적으로 가져갔던 그러한 경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황인범과 정우영이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혹은 황인범과 손준호, 요 라인으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더블 볼란치, 피지컬적으로 뛰어난 선수를 앞에 둔다 라는 요 이제 아이디어는 좋은 점도 있지만 탈압박이 안 된다는 안 좋은 점도 있다. 요 이제 중원 싸움이 아무래도 우리가 우루과이전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잘해야 되는 포인트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포인트는 어떤 게 있냐, 우루과이가 디에고 알론소 감독 체제가 되면서 전방 압박을 엄청나게 강하게 거는 팀이 됐거든요. 오른쪽에 어차피 지금 이 우루과이는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우가르테, 벤탄쿠르, 뭐 발베르데, 베시노, 토레이라, 중원 싸움이 강력한 선수들이 많으니까 차라리 측면에 발베르데를 배치해서, 어차피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발베르데를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는 것처럼 오른쪽 측면에 배치해서 중앙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중원 라인에는 발베르데 대신에 베시노 같은 선수를 배치해서 오히려 중원 싸움을 더 강력하게 가져가자. 우루과이가 우리 한국을 상대로는 전방 압박을 아마 아주 강력하게 시도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방 압박을 강력하게 시도했을 때 어쨌든 우리가 믿어봐야 되는 포인트는 손흥민의 공간 침투다. 이거를 이제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팀이 된다면,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온다면 우리가 결국에는 믿어야 되는 선수는 손흥민이거든요. 그래서 손흥민의 뒷공간 침투, 그리고 우루과이가 올라올 때 손흥민의 뒷공간 침투가 나오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번, 90분 동안 단 한 번의 장면만 만들면 돼요. 손흥민이 뛰어나갈 때 뛰어나가는 손흥민을 향해서 패스를 보내주는 거. 이 한 방이 가능하다면, 요게 가능해진다면 우리가 이 우루과이의 전방 압박을 무너뜨리는 장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건 당연히 손흥민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선수가 누구냐? 김민재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수비 라인과 중원 라인을 보시면 전방으로 뿌려주는 롱패스가 자주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정우영이나 황인범 이 중원 라인에서 많이 나오는데, 중원 라인 말고 수비 라인에서도 자주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수비 라인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가 김민재죠.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롱패스 능력도 우리 국가대표팀 내에서 꽤나 좋은 편에 속합니다. 제 생각에는 나폴리에서도 뭐 좋은 롱패스를 많이 뿌려주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떤 게 있냐면, 아무래도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압박을 하는 포인트를 설정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루과이가 분명히 강한 압박을 펼칠 포인트는 정우영과 황인범 이 두 선수를 향해서 아마 아주 강력한 압박이 들어갈 거예요. 특히나 좌우 측면 미드필더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전형이기 때문에 정우영과 황인범을 향해 이 두 명의 선수가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상대적으로 압박을 받지 않는 선수는 최후방 수비 라인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후방에서 볼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우루과이가 압박을 하지 않는다. 그런 장면이 나온다면 여기서 김민재가 뛰어나가는 손흥민에게 한 번의 롱패스를 뿌려주면서 득점을 만드는, 이러한 포인트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플레이들이 우리가 없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아마 호주전에 그런 장면이 나왔을 텐데, 호주와의 경기에서 김민재가 전방으로 한 번의 패스를 뿌려주고 호주가 압박을 하러 올라오다가 뒷공간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황의조의 득점이 나왔던 그 이제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한 장면이 한 번만 나오게 된다면 우루과이를 당황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일단 그 우루과이를 상대했을 때 우루과이의 이 강력한 전방 압박, 이게 이제 우리가 아주 무서워하는 점인데, 요 전방 압박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이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다음 경기 이제 월드컵 첫 경기에서 가장 생각해봐야 되는 포인트고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후방 빌드업이 과연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한, 우리가 우루과이의 압박을 견뎌내고 공격을 나갈 수 있을 만한 후방 빌드업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요 포인트가 또 있을 거고요.